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난 수요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총선이라는 관문을 향해 끝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국민의 대표는 뽑혔지만 정작 그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실 분을 오늘 정치비상구 토요특별판에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바로 아주대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인상이 푸근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살을 못 뺍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푸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수님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검색도 해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정말로 저도 글쟁이지만 집필한 책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 다작의 비결 뭐라고 할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전문 작가는 아니니까요. 이제 틈틈이 칼럼 같은 토막글들을 많이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묶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처음부터 쭉 끝까지 한 권의 책을 쓰시는. 단권으로 장황하게 이렇게. 네. 정말 작가님들은 그렇게 책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하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티끌 모아 태산 만드는. 티끌 모아 태산 만드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틈틈이 이렇게 글을 내신 것들을 모아서 자기 생각을 보태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완성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말하니까 좀 많이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대학 때부터 정말 빈번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좀 맞춰봐라. 군대 가서도. 이런 질문 받을 때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근데 이제 세상에 뭐 무슨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탁 처음에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심리학자들은 그게 제일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죠. 제일 큰 착각이라고 얘기하기 그런 때문에 인상 비평 자체가 대부분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성격과 인격은 정의 자체가 다른 거죠? 많이 다르죠.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성격은 보통 이제 그 영어권 심리학자들은 퍼스널리티라고 부르고요. 인격은 캐릭터라고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격은 타고난 거. 천성.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관찰이 쉽다. 면접, 회의, 심지어는 무슨 감사받을 때, 청문회 이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그 사람 성격입니다. 그렇군요. 관찰 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지 있게 말하다, 화가 있다, 에너지가 넘치다 이런 건 대부분 성격이거든요. 근데 인격은 후천적인 거고요.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나 딜레마 혹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을 봐야만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발현되는 게 인격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에서 매력적인 측면을 보면 인격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을. 착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상사한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은 사실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의에 따르면 진짜 인격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앞에 본 건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꽤 괜찮은 성격을 보고 긍정적 인격을 예측한다. 이게 제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힘들고 나중에 낭패 보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오류 가능성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TV에 출연도 많이 하시고요. 대중 강연도 많이 하시고 기업에 자문도 하시고 이렇게 외부 활동이 다양하게 하시는데 제가 세부 전공을 살펴보니까 인지 심리학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는 아무래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지는 용어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인지 심리학 특히 이제 심리학하면 이제 상담 심리학, 사회 심리학, 그다음에 임상 심리학 이러면 이게 무슨 심리학인 것 같다라는 감이 살짝 그래도 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 심리학은 이게 뭐 하는 심리학인지 이제 완전 아재 개그가 정말 되는데 인지 아닌지 아재 개그가 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다른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건강 의학 전문의들께서 저희들 보고 많이 이제 부르는 농담이 있으시죠. 이제
야 이공계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이공계 이공계 일로 와봐. 네. 이제 이공계 분들은 이제 숫자화해서 측정하고 분포 보고 설계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일들 위주로 해서 제어계측 심리학이다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 투영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험을 네. 해서 빼낼 때도 있고, 네. 혹은 뭐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뭐 여기서의 촬영은 뭐 카메라 촬영도 있지만 fMRI 같은 이런 직접 뇌를 촬영하는 장비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객관적 수량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모여 있는 사회를 연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을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마음을 읽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읽는 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명드리면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에 있는 게 임지 심리학이다. 네, 이렇게 네, 좀 해설이 네,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철학으로부터 조금 철학으로의 뿌리를 좀 더 많이 둔 심리학이 있고요. 저희는 물리학에 좀 더 뿌리를 많이 둔 심리학이라서 그 이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족보가 달라, 집안이 달라. 근데 같은 과에 있네라고 이제 네. 많이 심리학하시는 분들끼리도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이게 되게 1차원적인 질문인데 심리학을 인지 심리학을 세부 전공을 하려면 그 수학적인 공부도 상당 부분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 실력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생각.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 생각이라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가 되거나 규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객관적인 숫자인가 아니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값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도 역시 사회 영역이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을 푸는 네. 능력보다는 조금 더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교수님 책을 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갈등 상황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솔루션으로 촘촘하게 제시를 좀 해주시는데 이번 총선 국면 선거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갈등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좀 어떻게 관망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다당제가 실현이 되나 싶을 정도로 독특하다 당제. 야 이게 다당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게 정치하시는 분이 스스로 안 하시니까 이렇게 독특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 좀 특별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관심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구나. 사실 이 총선이 심리학자의 눈으로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갈등 사실 갈등은 마땅히 있어야 되고요. 갈등 없는 사회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회죠. 근데 이제 갈등이 혐오를 통해 표출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되는데 저는 특히 이번 총선은 왜 정치를 혐오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서로를 향해서.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한국 정치 자체를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람이 언제 혐오하냐면요. 그냥 무작정 싫을 때 혐오하거든요. 이유 없이 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네. 네. 그러니까 왜 뭐 배설물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 같은 걸 보면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냥 무작정 싫은 거지 어떤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규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교량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위험이 어떻게 위험하고 언제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쪽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리를 혐오하지 않죠. 그렇죠. 네. 다리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 대해서 진단하고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누군가 논의하고요.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혐오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정말 싫은데 왜 싫은지 모르는 그리고 이 문제를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혐오 발언밖에 쏟아낼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상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수 없는 분이라고 그냥 막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진단과 대처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분명히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없음을 그렇죠. 공표하는 셈인 거네요. 그리고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는 것 자체가 아니 뭐 하다못해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도
계속 뭐라고만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제일 실력 없는 선생님이죠. 너는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고 이런 것들은 그나마 장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은 장점이고 무엇은 약점이며 무엇은 잘하고 있는데 무엇은 못하고 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상대방을 뭐 악마화한다거나 심지어는 아주 뭐 악마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존재로 계속 규정한다라는 건 생각 안 했다는 뜻이고요. 네. 아니, 그런 혐오 표현 속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강요받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 후 이후에 후유증도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얘기하면 이건 조어지만은 뭐 일렉션 블루라든가 일렉션 레드라는 말이 굉장히 떠오를 정도로 뭔가 선거 이후에 그 우울감이라든가 아니면 경로, 분노의 감정들을 조절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도 계속 이제 주도권을 잡은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 세력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그때마다 참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그 개표가 되기도 전에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이미 네,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현상이 네, 이 당을 왜 지지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첫 번째는 굉장히 제일 당황스러운 건 저도 그 어느 정당 중에 하나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했을 테고 저도 투표를 하니까요. 그럼 참 난감한 게 이분이 제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표를 행사한 그 정당에 대해서 도저히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이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통스럽게 진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저는 그 정당에 표를 행사했는데.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지지한 정당이 아닌 제가 좀 이번엔 표를 주지 않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또 너무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이분은 저랑 사실 투표는 같은 정당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랑 같은 거울 효과네, 거울 효과. 그렇죠. 네, 상대방을 보고. 네.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인품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인격에도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데 정치적인 성향 노출에 그렇죠. 있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사실 그 심리학자들이 성격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면 그 성격 있잖아요. 성격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결정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 본인의 천성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혐오가 무작정 아무렇게나 나가는 혐오가 아니라 특정한 혐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게 목적 없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나가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아무런 생산성 없는 그런 무의미한 혐오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느껴야 될 혐오가 있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약자가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럼 굉장히 혐오감 느껴야 되죠. 기존 질서가 깨지고 있고 사회 질서가 막 혼란스럽게 무너지고 있다. 이것도 혐오감을 느껴야 되죠. 근데 이게 태어나서 한 아동기 그다음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타고난 기질의 이런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아주 빠른 시기에 어느 쪽에 더 많이 혐오하는가 이런 게 결정이 나요. 네네. 그 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에서도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만 해도 유난히 세 가지 상황에 다 많이 속상해하는데 좀 더 많이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이제 뭐 이런 온라인 방송을 볼 때 광고로 그런 게 캠페인으로만 나와도 못 보고 끄는 게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어떤 겁니까? 네. 왜 우리 이제 그 보육시설에서 이제 퇴소한 친구들이 이제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못 봐요. 제가 바로 울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걸 보면 막 제가 분노하고 막 혐오하죠. 근데 제 아내는 그거는 그래도 불쌍하고 하면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나마 좀 봐요. 그런데 네. 아동학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막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또 꺼버려요. 근데 또 저희 집 딸 둘은 첫째는 오히려 또 엉뚱하게도 어르신들 막 독거노인이신 분들 막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막 참지를 못하고 저희 막내 딸은 동물학대 막 이런 거 보면 또 못 견뎌. 근데 사람마다 특별하게 혐오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르게 조금씩 다른 혐오감을 가져?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일수록 특정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그 문제를 발벗고 나서죠. 왜 너무 날이 넓거나 아니면 너무 큰 면들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자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인간을 다양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혐오감을 통해서 당신은 이 문제에 유난히 혐오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당신은 이 문제에 유난히 혐오감 느끼니까 이 문제에 관심 가져. 이 개인차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도 그 혐오의 단추를 안다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그 하는 입장에서는 질서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말 많이 혐오한다. 이건 그래도 꽤 괜찮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연구들을 해보고 종합을 해봤더니 그 혐오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제는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데 이번 총선이 유난히 좀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비도덕, 부도덕, 비윤리적으로 낙인 찍으면서 그러니까 다 틀렸어. 그러니까 다 혐오해. 이런 얘기들만 난무하고 물론 거기에는 언론도 이제 좀 한몫을 하시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자극적인 얘기만 주로 가니까요. 근데 어쨌든 정치 선거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유권자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인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언어라면 나오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언어들도 대부분 품격 있는 언어들이었겠죠. 혐오의 언어가 훨씬 더 정제됐고 목적이 분명한 언어라면. 근데 거의 그런 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혐오의 언어가 이제 순환되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정치인이 발화 주체가 되고 언론이 또 확성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팬덤이라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게 또 한 번 더 커지거든요. 그 정치인의 팬덤 현상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팬덤 현상은 뭐 당연히 뭐 없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지만 문제는 이제 팬덤 현상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사실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국가 전체의 팬덤 현상은 2002년 월드컵 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런 팬덤 현상에 특정한 사람이나 인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팬덤 현상이 IMF 때 근무했던 저는 행동이라고 보고 외국 심리학자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니네 정말 근무했냐고. 그 나라에 그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자기네 안방에는 금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굉장히 뭐 뿌듯하죠. 뭐 이제 이런 우리나라 이 정도야. 네. 이지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그 현상이 지금 굉장히 나빠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건 그 사회나 그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나 장점의 이면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팬덤 문화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한 곳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능력치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냄미근성, 뭐 많아,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비하하시면 펄펄 끓고 싶는. 네. 남의 나라 다른 나라는 그 냄비 온도까지 끓지도 못해요라고 이제 제가 맨날 그렇게 이제 뭐 바로 잡아드린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면을 얘기해 드리는데 문제는요. 철저히 팬덤 현상이 잘못되는 정치에 있어서 잘못돼가는 과정에선 철저히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는 가능성이 끊임없이 동조화되는 거군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네. 심리학 연구를 보면 의외로 예를 들어서 고향, 그 다음에 혈액형, 뭐 이제 우리나라는 혈액형이지만 사실 혈액형과 성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뭐 별자리, 그 다음에 출신 학교 이런 몇 가지가 같은 사람들을 앉혀놔요. 앉혀놓으면 한 사람이 이번에 우리 새로운 그 조세 정책 틀리지 않았냐?라고 하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의외로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별로 조세 정책과 크게 관련이 있지 않을 법한 것에도 유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생각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땐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엉뚱한 유사성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지역이나 학연이나 혈연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 젠더와 묶여지거나 아니면 특정하는 어떤 신념 체계랑 묶여지면은 이제 한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이, 주장이 1000명과 10,000명과 아니면 뭐 수십만 명의 생각으로 일거에 번지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검증되지 않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 그 의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서베이 중에 하나인데요, 조사인데요. 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미국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요. 물어봐요. 미국인들에게 지금도 그런 갈등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 많은 아랍권 국가들과의 조율에 평화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렇다. 즉 찬성한다. 네, 찬성한다. 네, 아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모른다. 라고 하면 거의 앞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네. 모른다는 네, 없다는 그런데, 거죠. 네. 예. 그런데 뭐 이스라엘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 똑같은 질문을 주고 이 의견에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의견이 아직 없다. 라고 하면 거의 70% 가까이 의견 없습니다. 간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야, 그러면 의견이 없다는 것도 사실 의견인 셈인 거네요. 네. 들었을 때는. 네, 네. 그런 건데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해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내가 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좀 이렇게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는 건데 그 저희 유튜브 정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조화하기가 점점 더 쉬운 상황인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면은 비슷한 분야에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잔뜩 모일 수 있는 장치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것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팬덤 정치를 뭔가 부추기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막연하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어떻게 긍정적인 활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팬덤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죠. 듣게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말을 해야 보편적인 말을 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말이 많은 이유가 사람이 막말을 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뭐 심리학자이자 뭐 언어학자이자 뭐 인류학자인데 네. 그 스티븐 핑커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사람이 무한 막말, 무한 폭력, 무한 그런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전형적인 과정이 바로 뭐냐? 이데아적 신념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때. 네네. 이데아적 신념이 뭐냐면 세상은 이래야 돼. 당위적으로 이게 네. 이상향이야. 네. 사실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향에 대한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이제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데아를 무너뜨릴 만한 공격적인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한 폭력이나 무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한번 느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무언가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을 서로 상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애초부터. 그쵸. 네. 그냥 다른 사람이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측면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데아적 신념과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무한 폭력이 가능해지는 거친 언어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거기에 이제 혐오라는 것이 더 씌워지게 되면은 이제 정당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혐오하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느끼게 되면 그걸 빨리 치워야만 내가 편안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당화의 도구를 얼마든지 찾기 때문에 뭐 그런 악순환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단주의적인 뭐 혐오라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적으로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한 20세기 중반에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21세기 들어 다시 이제 복귀되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동학들이 결국 보면 혐오를 양산하는 동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사실 21세기 이런 문제를 당면한다는 게 굉장하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신념 체계를 이렇게 오작동하게 만드는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신념 체계나 아니면은 가치 체계가 더 다양해지는 사회적 측면을 담아내기는 어렵죠. 항상 뒤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서 이 A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아니면 뭔가 배제하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내면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간신히 그래서 이 A라는 거 하는 그룹의 분들과는 공존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걸 깨달아가서 간신히 속도를 따라잡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B, C, D, E, F가 다 생겨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 다양한 그룹들이 아직 내가 그거를 그 소양을 못 갖춘 상태에서 또 적응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새롭게 더 다양해진 그 그룹인 B, C, D, E, F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세균처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의 면역 체계를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 네. 무너뜨리는 위협 세력으로 인식을 해요. 대부분 무언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위협 세력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육의 속도와 그 다음에 캠페인이나 아니면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 것의 속도가 이제 불가능하면 아예 우리의 하드웨어 자체가 생각의 하드웨어 자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런 계속되는 다양한 사람들 무해하고 공존해야 하며 네. 심지어는 우리 사회나 문화에 특정한 기여가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존해내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오와 공격성을 덜 표출하게 만들고 하려면 우리의 생각 자체, 프레임 자체가 틀 자체가 건강하고 좋아져야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하고 좋아지는 거냐? 틈틈이 미리미리 늘 자주 그러니까 언제나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걸 당연히 하지 않고 소를 위해 대가 조금씩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훈련을 늘 해놔야 돼요. 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인종 간의 그런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해 나갈 때도 혹은 젠더 간의 어떤 그런 것들 불균형을 차려 나갈 때도 항상 중요한 가치는 되었어요. 이걸 계속 여전히 인종 차별하면 우리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진다. 계속해서 젠더 이렇게 불균형을 맞추면 우리나라 이거 더 이상 이제 균형 맞추기 힘들다. 이게 다 뭐냐면 소를 위한 것 같지만 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소를 위해 대가 매번 기꺼이 조금씩 그때마다 불편함이나 감수하고 비용을 옮겨가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네. 네. 이걸 요즘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외국에서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지능이라 그래요. 문화지능. 네네. 네. 이제 IQ의 시대에서 뭐 EQ의 시대, 근데 이제 CG 컬처, 문화지능의 시대로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겠어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가 지금 뭐 엄청난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교육시켜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다양해지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났어요. 대부분의 사회가 그 속도로 못 가요. 매뉴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미 매뉴얼이 소용이 수행적인 없어지거든요. 거죠. 네. 그러려면 그걸 교육적인 것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면 교육의 반대말이 뭐가 있느냐? 저편에 학습이 있죠. 러닝. 그러니까 이 영어로 이제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네. 하죠. 러닝은 뭡니까?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듀케이션의 시대에서 학습, 러닝의 시대로 이 전이가 일어납니다. 피동에서 능동으로 가는 건가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셨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커리큘럼을 누가 정해 놓은 거고요. 이거가 필요해 알아야 돼라고 또 이건 사전 설정해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 개념도 다 있고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언제 양성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슈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인간의 수명이 너무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서 100살이 지금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조만간 그 100살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택시를 탔을 때 기본 요금 같은 그런 나이가 될 것이다. 이미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고요. 정말 100세가 넘은 분들의 인구가 거의 뭐 무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살 넘어서 110살, 120살, 13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과연 모든 신체 장기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아닐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장수하는데 무려 50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장애인처럼 사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하지장애가 있는 분처럼 또 40년을 사셔야 되며 어떤 분은 듣지 못한 상태로 또 수십 년을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대하는
장애 있는 분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이게 과연 OECD 레벨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죠. 왜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는 우리 뼈아픈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도시에 왜 장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다녀? 거리에 네. 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 소를 네. 대에 적응시켰다는 거예요. 예, 나오지 말라고. 예,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은근한 사회적 압력.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장애가 있는 분들과 공존성을 높여놨어요. 그럼 소를 위해 대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비용을 치러보고 같이 공존하는 훈련을 많이 해왔다면 이렇게 장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앞을 보는 것이 어려운 채로 50년 살아가야 되는 분, 이 다리를 움직이는 게 불편한 채로 간신히, 40년을 더 네, 살아가야 네.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채로 한 3, 40년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장수사회로 가면서.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금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한 소수에 대한 준비를 미리 잘 해놓은 그런 문화지능이 높은 사회였다면 우리가 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화진흥의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네. 다시 정치 얘기를 돌아와 보면 지난 총선을 곱씹어 보면 결국은 여야 간의 거대 양당 간의 그런 프레임 전쟁이었던 것 같고 한쪽은 정권을 심판하겠다, 한쪽은 야권을 심판하겠다는 심판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종별 다양성이 사라진 정치 환경 토양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토양을 좀 바꾸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회나 그 문화의 품격은 얼마나 좋은 답을 내느냐,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질성의 포용 쉽게 네, 얘기하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나 우리 시스템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생존력을 담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들이 와서 이런 고민을 가끔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주례할 나이가 돼서 많이 하는데 요즘 오신 분들 중에 주례받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하는데 그 찍는 정당이 정반대예요. 아, 그거 결혼을 의외로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아니고 연애를 할까 말까해서 근데 심지어 의외로 이혼 사유에도 꽤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정치 갈등이 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 그게 좀 얘기를 길게 해보면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통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혐오하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을 분명히 섞어서 정말 분명히 너무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서로 안 바꿀 거거든요. 네. 안 바꾸죠. 못 바꿉니다.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정당 너무 다르면 결혼은 좀 그래. 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야, 그렇게까지 가를 수 있는 기준점이 네, 되는군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랑 지지하는 정당이 똑같은 사람이랑 쉽게 친해지죠. 굉장히 쉽게 친해져요. 근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 그런 데서 정당이 다른 사람은 나랑 친해지기 쉽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랑 느슨한 원거리에서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나랑 지지하는 정당이 같은 사람은 나랑 쉽게 친해지기 때문에 자 쉽게 친해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쉽게 떠오르는 거 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기. 예, 그렇죠. 네. 예. 배신. 뭔가 좀 이렇게 홀리는 그렇죠. 네, 종류의 네, 네. 일들. 네. 저도 저랑 같은 정당을 아니 저도 저랑 완전히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런 게 전혀 다른 친구한테 배신당해 본 적 없어요. 아, 뭔가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한테 그런 친구들과는 일정 정도 거리 두고 유대를 갖기 힘들죠. 그렇죠. 네. 일정 정도 거리 두고 각자 할 일하고 뭐 1년에 한 몇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정도 그리고 적당한 친근감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약간 그 정도가 베스트 가장 좋은 관계죠. 근데 나랑 지지하는 정당이 똑같아. 예. 어머 세상에 우리는 정말 동지인가 봐. 여기서 맨날 문제가 나죠. 동지끼리.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굳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 있어서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만나게 하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만나게 하는 감정이다.
하지만 지속시키는 감정은 진정성이다.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측면이겠죠. 진정성.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 무슨 얘기냐면 진실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뭐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의도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서로가 진실된 모습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10명이 있으면은 내 앞에 10명 있으면 그게 다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죠. 아니, 거의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나랑 이런 것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배제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이 아니라 지금 인구가 7, 800만밖에 안 되는 나라라고 봐야 돼요. 힘이. 이렇게 인구 주는 사회에서. 나와 다른 일을 하고 나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우리 정당의 선택의 폭이라는 게 폭넓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 정책, 뭐 사회 정책, 다양한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그 원인은 한국 사회가 만드는 정치가 만드는 프레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귀속이 돼서 실제로 나의 정치 성향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이 어느 쪽인가를 떠나서 이분 얘기가 참 정말 저는 인상 깊었죠.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님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선거는 기성복을 고르는 거다.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있을 수가 없다. 맞춤 옷은 없다.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참 맞는 말이네. 이거는 아마 진보 보수 뭐 여야 어떤 분들도 다 맞는 말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기성복이 한 브랜드나 한 사이즈만 있는 곳에서 옷을 고르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많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곳에서 옷을 쇼핑하기를 원하세요? 다양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그게 다당제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재밌는 건 한국의 국민들께서 굉장히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자기네들의 표가 4, 5%라도 빠져나갈까 봐 다 단속을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공천을 한다든가 그렇죠. 연합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로 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는 지역별로 각 지역마다 후보자가 평균 4명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이렇게 2.5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줄었어요. 더 줄은 네.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항상 이럴 때마다 반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한국의 문화라서 그래서 표는 훨씬 더 분산된 비례대표에 그렇죠. 또 이렇게 돼 있죠. 예. 정말 제 옆에서 늘 같이 일하고 있는 아주 그런 분들도 제가 그런 정당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나중에 알아보게 되는 정당에 투표하신 경우도 꽤 있고 라고 되는데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치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이분법화된 것에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치인이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당이든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습니다 지금. 네. 그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금 올해 20만 명대 초반 태어나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렇죠. 출생률이 너무 낮죠. 네. 그 문제에 대한 그 정당과 그 정치인의 철학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안 떠오르죠. 네. 없어서 그래요. 있는데 나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바뀌는 거고요. 어떤 문제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린 그 사람만의 문제의 정의, 그다음에 그 사람만의 철학 이걸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를 이겨야 제일 좋은가만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 문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2,000명이나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다투고 또 의정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인 그 의료를 바라보는 시선, 철학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결국 어떤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의 바로 들어본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한번 강연에서 한국 정치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는 뭐냐 정의 내려보자. 아니 어떻게 남의 거 베껴오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도 안 느껴지냐. 네. 뭐만 하면 독일 백서 베껴오고 뭐 무슨 법은 뭐 대륙법이네 뭐 네. 어느 법이네 이러고 있고. 근데 이미 기업은요 벤치마킹이란 말을 안 써요. 아 이제 안 씁니까? 안 써요. 왜? 베낄 데가 없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몇 킬로로 가는 기업, 몇 킬로로 가는 더 빨리 가는 국민, 하지만 제일 느리게 가는 뭐 법률과 무슨 뭐 정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시는데 그게 왜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정의가 없어서 그래요. 의원님, 당신한테 정의는 무엇이냐? 당신한테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걸 제대로 대답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신한테 인구 감소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당신한테 4차 산업혁명이란 뭡니까? 수많은 회의와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보세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그 사람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데 또 외국 사례를 얘기하네.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오바마라는 사람의 의료보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다고요. 네, 그렇죠.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도 사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맞아요. 예. 그렇죠. 예. 평화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랐죠. 그 시각과 뭔건 달랐지만 어쨌든 자기 정의나 아니면 자기 철학이 있었다는 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네.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이슈에 대한 자기 철학이 없어요. 매번 바뀌고 있죠. 예. 되게 재밌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 정의, 여기서의 정의의 definition, 네. 그 정의와 그 다음에 그 정의들이 계속 다른 사람의 정의와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제 더 경험 체계를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그 사람의 철학인데 그런 철학이 있는 정치인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로 직전에 우리가 선거가 끝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야 돼요.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네. 지금부터 네. 새로운 출발을 만약에 내가 이번에 뺏겼다라고 하는 분은 이기기 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나는 철학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또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하신 분들도 이제부터 나는 철학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내 철학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정의 내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정치를 만약에 이분들이 철학자는 뭐 니체 같은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책을 아무도 안 읽어도 좋다. 누구나 읽는 책은 너무 싫다. 사실 철학자와 정치인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자기의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너무 난 그런 거 하기 싫다. 하지만 정치는 그 반대죠. 정치를 하신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정치하는 사람의 의무죠.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 최악의 정치인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겁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각 당의 정당의 대표들이 남을 비난하는 일만 하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그렇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언론도 그것만 주로 소비하셨던 것도 있지만 한 번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십니까를 계속 물어보시는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판 가치 논쟁을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 정치인들 네. 모셔놓고 한번 버리고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화두들을 던지고 소비해야겠네요. 네. 뭐 지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정치를 일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수많은 소위 말하는 판세 분석가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기예보 많이 봤다고 기상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선거 판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매일 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맨날 그 주식 그 채널 같은 거 보면 허구한 날 뭐 차트 보고 추세선 보고 사실은 근데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의 시총을 봐야 되고 그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기업의 최근에 중요한 기술의 발달과 아니면 특허는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맨날 그래프에서 무슨 뭐 3분기 선 뭐 아니면 뭐 지난주에 뭐 차트 뭐 이런 거 보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피부 보고 내장 기관 보겠다는 식의 생각이죠. 안을 찍어봐야 되는데 겉만 보고 그렇죠. 표층만 보고.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이거 저는 되게 잘 지은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분이 먼저 한번 딱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왠지 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비싼 게 정확하다 그게 어디죠? 네. 여론조사 맞습니다. 꽃인가요? 예. 네, 꽃입니다. 예. 비싼 게 정확하다. 예. 근데 저희 동료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론조사 꽃보다 좋은 게 여론조사 몸이다. 몸이다. 내 몸이 가봐야 되거든요. 내 몸이 가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를 하는 정치는 뭘까요?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많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민생 현장에 가시는지. 그러니까 정치인 말고 네. 정치를 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탁상 공론인 경우가 많다는 민생의 말씀이시죠. 현장에 가시는지. 맨날 유권자들을 만났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집에서 만나실 수 있죠. 제가 기업을 자문할 때 그 기업에 있는 많은 대표님들한테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러거든요. 우리 기업의 직원이 10,000명이나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떤 의견인지를 정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좀 민의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50명 정도의 민의를 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꼭 해놓으시라. 이게 나중에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게 패널이에요, 사실은. 그렇네요. 패널 같은 네, 거예요. 네. 사실 패널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추이를 볼 수 있고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50분한테 그냥 항상 이렇게 샘플링을 잘해야 되겠죠. 20대 젊은 여직원을 대표하는 사람 골고루 네. 50분을 만들어 놓으세요. 10,000명이면은 50분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회사에서 평균적인 여론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 대충 않습니다. 청취가 되는군요. 네. 그런데 그냥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대표님이 직접 이번에 우리 회사는 이 방향 A 방향으로 가야 될까 B 방향으로 가야 될까 A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B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시라고 몸 가야 되죠. A도 만나고 B도 만나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이 패널 50분을 만나시라고. 어떤 주장에 이렇게 따르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런 주장을 내가 들었고 이런 주장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50분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얘기를. 그 과정에서 리더가 성장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패널 입장에서는 A가 맞아 B가 맞아라고 하는 투표 같은 그런 강제적으로 선택받는 의견 없는데도 그것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리더도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 본인도 이제 성성이 되겠죠. 의견이라는 게. 네. 그게 이제 그 과정, 그렇죠. 이쪽 극단적인 얘기처럼 정말 상충되고 정말 갈등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도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내가 소화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별도의 사람들 50명에게 물어보든 100명한테 물어보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사회. 이게 진정한 여론조사 몸이 아니냐. 이게 정말 너무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회사라는 거는 그래도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규준된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CEO가 얘기를 한다거나 청취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라는 거는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그 울타리에 들어오게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근데 그런 울타리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좀 고안을 좀 해야 될까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모든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말은 와서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요. 도와달라 그러면 또 굉장히 화끈해요.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연구인데 한국 학생들한테 너 이 문제 창조적으로 해결해. 창조적으로? 네. 그랬더니 저 창의적이지 않은데요. 되게 힘들어하더래요. 근데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다음 날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개 국가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들이 거의 꼴찌했었어요. 네. 근데 다음 날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를 주고 지시문을 살짝 바꿨는데 다른 나라 학생들의 순위는 거의 비슷했는데 한국 학생들 순위가 확 올라갔죠. 거의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네 친구가 못 푼다 도와줘라. 이런 되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왜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적으로 지향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못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갑자기 실제로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회. 공동체적인 심성이 뭔가 그렇죠. 좀 아래 깔려 있는 네, 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제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이거 좀 궁금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인격, 그다음에 성격 이런 발화로 이제 시작을 좀 하셨는데 그 정치인의 덕목 중에서도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인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격을 우리가 인격으로 오인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인격과 성격 좀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구분을 좀 해야 될까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 드러나는 인격도 있으니까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선거는 끝났으니까. 좋은 성격 가지고 안 좋은 인격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과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네, 말씀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꼭 가르치는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너 그럴 줄 몰랐잖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똑똑해지거나 지적이지 못하게 네. 되는 대화인데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얘기하는 거.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 불편하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저는 살면서 이렇게 정말 뭐 발사계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제로는 뭐 동의가 안 되는데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하기 예.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과 아니죠. 우리 정당을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뭘 내가 사과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 말고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건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지난 이제 전쟁 같은 어떤 선거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뭡니까? 사과해야 될 시간이에요. 국민들한테. 감사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대로 사과하는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지 그게 인격입니다. 네. 저도 지금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긴 분이 있고 또 진 분이 있겠죠. 선거를 이겼다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기면 이긴 분대로 지면 진 분대로 입 꼭 닫고 사과하지 않는 분 별로죠. 이상한 사과하는 분 별로죠. 변명적인 사과하는 분 별로죠. 그렇죠? 오히려 원한과 그다음에 아니면 이상한 다른 멘트로 또 사과를 대신하는 분도 이것도 별로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또 사과가 있어요. 그냥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무지하고 부덕한 소치였고 이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한 사과, 정확한 사과, 1인칭 사과. 1인칭 사과. 그리고 알고 하는 사과. 알고 하는 사과. 이거 다 그 진심으로 하는 사과인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저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거들 이렇게 비춰보면은 선거가 낙선한 다음에 뭔가 이제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가치 있게 사과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22대 이제 국회의원들 어쨌든 간에 당선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심리학자로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당선되신 분이요. 당선되신 분을 향해서. 예.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겸손이죠. 겸손한데 사실은 우리가 경기 하나가 끝나도 올림픽에서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끼리 반드시 승자가 패자에게 가서 위로하죠. 그 위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최소한의 상처 치료예요. 전쟁같이 싸웠더라도 양자가 그죠? 예. 그건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유권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유권자를 위한 배려. 내가 지지했던 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분들의 상실감은 특히 이런 선거 형국에서는 대단히 컸을 거예요. 컸다면 정말 꼭 위로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존중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거는 그것과 그 외에 이후에 정치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역구나 이런 데서는 꼭 이런 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우리 국민 일반 국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된 분들은 전혀 정치 얘기 없이 그냥
이 정당을 뽑지 않아서 지지했지만 되지 않아서 슬퍼했거나 아니면 속상해볼 만한 친구들한테 밥 한번 사시고요. 네. 절대 약 올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께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지금 4월 내내, 3월, 4월 내내 지금 이거 했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꽃이 다 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3, 4월 동안 우리가 꽃 구경을 안 했어요. 그렇죠. 정치 이 아름다운 네. 제도에 1년에 뭐 허락하는 단 한 달간의 기간 동안 꽃이 거의 다 져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꽃들을 조금 같이 보면서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는 에너지를 스스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파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예. 긴 시간 교수님과 함께 우리 총선 이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뭔가 혐오의 언어를 좀 화해의 언어로 바꿔내자.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닌가 싶고요. 그런 화해의 언어를 우리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많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면 더 좋은, 더 다양성 있는,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 토요 특별판 순서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교수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그 목소리가 정말 길게 가고 쩌렁쩌렁하시구나. 네, 네. 네. 계절별로 한번. 네. 저는 뭐 정치는 모르지만 뭐 혹시 비상구란 단어는 참 마음에 드네요. 네. 비상구가 참 마음에. 비상구는 저희 CP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역시 감각이 있으신 분은 다르시다. 네. 저 어느 분인지 저도 잘 아니까. 네. 그래서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하실 때 구교영의 정치가 살짝 약해지고 비상구가 더 좋아진다 싶을 때 무언가가 끝나거나 매듭지고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불러주시면 그게 계절별로 불러. 이렇게 제가 셀프 섭외도 되나요? 아니 뭐 계절별뿐만이 아니고 월별로 좀 나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 더 보약이 되니까요. 그럼 구경의 정치비상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